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글의 맥락이나 의미를 이해하는 걸 문해력이라고 하죠. 요즘 학생들 문해력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학생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문해력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심심한 사과 논란이 있었죠. 깊은 사과를 의미하는 말을 맛없는 사과로 이해한다든지 사과를 왜 심심하게 하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출발을 의미하는 시발점을 요구로 알고 있거나 금일을 금요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또 왕복이나 어부질이 족보와 같은 간단한 한자어나 사자성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알잘딱깔센, 오운완, 중꺽마, 스카. 들어도 잘 모르겠는 이른바 MZ들의 언어입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언어 차이는 늘 있어 왔습니다만 이렇게 가다가는 얼마 안 가서 한 나라 안에서도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서 번역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글날을 맞이해서 우리 말과 말의 힘, 소통에 대한 생각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10월 9일 수요일이자 한글날 라디오 전망대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뉴스는 여수부터 가보겠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안건을 두고 내부 의견이 충돌했고 결국 해당 안건 심의가 보류됐어요. 네, 여수시 의회가 최근 임시회를 열어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 경론 끝에 심의를 결국 보류했습니다. 네. 여수시 의회가 이번에 심의를 보류한 안건은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비상임이사 의원 면직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시의회 의장,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에 대해 이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였습니다. 네. 이번에 심의가 요청된 위원은 여수시 퇴직공무원 출신의 위원 1명과 공인회계사 1명, 경영인 1명 등 총 3명이 추천됐는데요. 안건 상정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특정 의원이 추천 의원으로 부적절하다며 안건 상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네. 안건 심의에 반발하고 나선 일부 시의원들은 특정 의원이 과거 여수 거북선 축제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이사회에서 제명된 점과 또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위원 추천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부 시의원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인물이 임원으로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위원 추천에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위원 추천을 위한 심의 의결이 결국 불발된 상황인데요. 심의 보류 과정에서 결국 시의원들의 찬반 표결까지 진행이 됐다고요? 네, 시의원들이 앞다퉈 특정 의원의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일부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 안건 보류를 결정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여수시의회는 결국 해당 안건의 승인 여부를 두고 표결까지 진행했습니다. 예. 이 안건 보류 표결은 일부 의원들이 안건을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안건 보류에 대한 찬반 표결로 진행됐는데요. 이 표결 결과 찬성이 20명, 반대가 5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안건은 결국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네. 위원들의 추천 심의 안건은 보류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위원은 의회 전체 이름으로 추천되기 때문에 진정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위원 추천 과정에서 이 의장이 위원을 공모하는 방식 대신 이 주변에서 추천했다는 것은 의회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어서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일부 시의원은 위원 추천과 관련해 공기업법에 따라 대상자 추천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수시의회 의장이 의원들과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이 위원을 추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다음은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분양 산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순천 율촌 산단의 특정 입주 업체가 불법 임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지역 일부에서 감독기관인 광양경자청의 관내 산단에 대한 부실관리 논란이 제기되고 있네요. 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순천 율촌 산단에 입주한 일부 업체가 부지를 불법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광양경자청은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현장 확인 등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산단 입주 업체가 건설 지자재 야적장 용도로 이 부지를 불법 임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천 율촌 산단 부지는 910만 6,791제곱미터로 100% 분양 상태인데요. 244개 회사가 입주해서 현재 213개 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저렴한 분양 입주금으로 인해 입주 희망자가 많고 또 광양경자청은 현재 율촌 2산단 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율촌 산단 입주업체의 불법 재임대 사례는 지난 2022년 입주 계약을 한 특정 회사가 38,646제곱미터 부지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 특정 업체의 건설 기자재 보관소로 야적장을 임대를 한 데 이어 추가로 재임대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 지자체가 산단 부지를 기업에 저렴하게 분양한 것은 빨리 공장을 짓고 지역 주민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일 텐데 부지를 외부에 재임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이 광양경자청의 책임이 좀 커 보입니다. 네, 순천 율촌 산단은 분양 상단으로 이 분양 후에 이 땅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이 부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분양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공사를 개시하든지 공장을 완공해야 합니다. 네. 입주업체가 공장 부지를 임대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 조건이 입주계약 8년이 지나야 하고 제조업만 가능할 뿐 이번 사례처럼 건설자재의 야적장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율촌 산단 부지의 불법 재임대 논란이 제기되자 광양경자청은 언론을 통해 법규를 위반한 회사에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원상회복 등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율촌 산단 입주업체의 이번 불법 재임대 논란에 대해 지역 경제계에서는 율촌 산단에 입주를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기업이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는 이 분양받은 부지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관리감독기관인 광양경자청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양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양 항운 노조로부터 광양항의 자동차 환적 화물 장치장의 대체 부지 확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부두 개발에 따른 자동차 환적 화물 장치장의 축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광양항 항만 항운 노동조합이 이 장치장 축소로 이 물동량 감소는 물론 자동차 하역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이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체 부지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동차의 환적 화물 장치장은 통관을 위한 수출입 물품을 임시로 보관해 두는 장소로 항운 노조는 장치장이 축소될 경우 광양항 자동차 화물 유치나 근로자들의 고용이나 생계 안정, 더불어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장치장의 대체 부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예. 현재 광양항 자동차 부두 장치장은 현대 글로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자동차 장치장으로 사용 중인 3-2단계 부두가 광양항 자동화 부두 구축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2만 8천 대 규모의 장치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여 대체 부지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대안을 마련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운 노조의 대체 부지 확보 요구에 대한 항만공사의 입장은 뭔가요? 네, 광양항운노조는 지난 7월에 이 광양항 상생협력협의회에서 자동화 부두 개발에 따른 자동차 환적 화물 장치장의 대체 부지가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이 광양항운노조 측은 앞으로 3-2단계 자동화 부두가 진행되면 자동차 물동량의 5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관련 해운 기업이나 종사자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장입니다. 항운노조의 이 같은 대체 부지 확보 요구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은 현재 장치장 마련에 노력하고 있지만 3-2단계 장치장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최소한 2만 대 규모의 장치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자동차의 환정 물량은 운영사인 현대글로비스에서 화물의 유치나 증대와 관련해 확고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추가적으로 장치장 확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단 다각적으로 대체 부지 확보 방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간은 제가 뭐 가끔 와서 진행을 했었고 네, 그리고 네. 뭐 개인 상담 한 차례 정도 받았었고 했는데 이제는 매주 만나서 라전 법정 시간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는 한 달 만에 인사드리는데 네. 그간 잘 아, 지내셨나요? 잘 못 지냈죠. 그러니까 왜요? 항상 뭐랄까요? 저희가 라전 법정을 이렇게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한 맞아요.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달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라디오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것 같은 오, 그런 기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방송인의 자세로. 아, 예. 네. 저희만 그러지 않고 좀 저희를 기다려 주셨으면 정말 더 반가울 것 많은 같고 분들이 네. 그러셨을 네. 거예요. 앞으로 또 자주 계속 뵙기를 바라면서 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반갑습니다. 가을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약간 선선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제 판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어떤 판결에 주목하셨습니까? 그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자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좀 의미가 큰 판결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동안의 어떤 대리운전 기사라든지 배달 라이더라든지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물론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권을 인정해 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자에 해당한다라고 본 첫 판례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정의를 좀 확대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논의돼 오다가 네. 뭐 간접고용 노동자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두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라는 내용으로 지금 노조법 2조 개정안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의 입장하고 지금 대법원의 입장하고 지금 다르게 확인이 된 거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례예요. 네. 이제 물론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거의 6년여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뭐 이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부산 지역의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기사를 상대로 근로자주의가 없다는 부존재 확인 소송이 발달이 되었어요. 근데 이 소송 중에 그 근로자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한 분만 남았는데 네. 이제 대법원에서 6년 정도, 5년 8개월 만에 노동자로 볼 수 있다. 뭐 이 사람들의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그 업체에서 다 정했고 거기에 충분히 종속되어 있는 관계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네. 이게 쟁점이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특히 예. 이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당연히 쟁점인데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리 기사들이 이 대리운전 업체에 소득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또 소득 의존? 네, 소득 의존성 그리고 지속성, 전속성 이런 것들이 인정되느냐라는 거하고 대리 기사가 업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것인지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참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 1, 2심에서도 대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 사실상 업체를 통해서만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속적인 관계가 맞다라고 봤고 대리운전비가 역시 이 대리운전 기사님들의 주된 소득원에도 해당한다. 그리고 뭐 카드 결제를 할 경우에 손님이 대리운전비를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이제 업체에서 기사님들에게 지급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이제 노동자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특히 뭐 근무 시간 뭐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반까지 네. 그리고 근무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일방적으로 회사가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뭐 그냥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로서 종속돼서 이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다 이렇게 봤고 네. 대법원에서도 뭐 이제 당연히 이제 같은 결론이 나와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저는 그럼 궁금한 것이 그럼 이분들도 이제 뭐 4대 보험이나 뭐 52시간제 근무 이런 것들에도 보장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랑- 이제 우선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노조를 결성을 해가지고 네. 단체 교섭을 요구했는데 이제 업체에서는 이런 거죠. 너희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그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교섭권, 뭐 이 근로 노동권 이런 걸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걸었던 거고 네. 여기서는 이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이제 뭐 부여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이제 앞으로 그래서 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좀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전에도 뭐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전기사들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최종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 법이라는 거는 그 사회적인 약속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나 뭐 사고 방식,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판례의 흐름을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다 권리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입장하고는 굉장히 반대되잖아요. 지금 판결이. 대법원의 판결이라든지 법원의 판결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더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노조법보다 근로기준법이 약간 범위가 더 조금 좁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점차 확대가 돼서 많은 분들의 노동권이 조금 더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이번 주 화제의 판결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 대법원 첫 판단 가지고 와 주셨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주제 토크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라전 법정 주제는 음주운전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 소식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등 큰 사고를 냈다가 차량까지 몰수가 된 사례가 1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음주운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오늘 라전 법정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꽁트부터 듣고 오시죠. 아 오랜만에 회식 자리 하니까 좋다. 종종 이렇게들 모이자고. 자 다들 안녕히 들어가세요. 아유 그래 들어가면 이렇게 조심히 들어가고. 아니 뭐 지금 차를 몰고 간다고? 아이 나 얼마 안 마셨어. 야 근데 너 소주 한 병이나 마셨잖아. 아이고 내 주량이 몇 병인 줄 알아. 내가 4병에서 5병 기본이거든. 아이고 지금 먹은 건 반주 정도지 뭐. 야 하여튼 그래도 안 돼. 대리 불러 대리. 야 대리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냐? 야 나 진짜 멀쩡하거든. 아니 그러지 말고 대리 부르라고. 안 그럼 나 진짜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야 너 나 걸로 가는 꼴 보려고 그러냐? 나 이번에 걸리면 쓰리아웃이야. 잘하는 짓이다. 아 저기 택시 온다. 잡아줄게. 아 괜찮다니까 그러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네. 이 두 분의 부부의 케미가 이 네. 꽁트에서 늘 나온다고 생각을 아, 해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 꽁트력이
제가 뭐 이렇게 음, 가끔 들을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이 안타까운 연기력이 현실입니다. 아니요 좋은 거죠. 자 어쨌든 차에 타려고 하는 상황에서 안 된다 한 분은 말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다 안 취했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우기는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 이러면 차에 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자 우선은 음주운전 논란부터 처벌 강화 이야기까지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듣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음주운전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가 됐는데도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어요. 삼성화재 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한 13만 건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통계 자체가 이제 음주 사고가 나서 적발된 경우거나 아니면 이제 제3자가 좀 발견을 해서 신고한 경우 아니면 이제 경찰 자체 단속에 걸리는 경우니까 이제 적발되지 않거나 아니면 단속되지 않은 이제 그런 음주운전까지 포함을 하면 이 수치보다 또 몇 배가 많다라고 예.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관련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처벌이 강화는 됐잖아요. 뭐 윤창호법이 지금 시행이 돼서 근데 이 적발 건수의 추이를 보면은 그 이제 코로나19 때 좀 줄었어요. 뭐 11만 건 정도로 줄었다가 2022년부터는 다시 13만 건이 넘어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또 음주운전 건수는 뭐 사실 줄어들지 않고 있고 사실 또 재범률이라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범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적발된 사람 100명 중에 45명이 재범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반은 그러니까 13만 건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재범 이상이라는 거예요. 재범, 3범, 4범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 번 걸렸는데도 뭐 처벌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사실 네. 별로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또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볼 수 것은 있을까요? 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 5년간의 평균을 보면은 그 전에도 재범률이 한 43% 정도가 됐는데 전체 비율에서 그 이후에도 44%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창호법이 시행됐어도 재범률이 낮아졌다라는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는 전직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에 지금 뭐 이제 또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모양새이긴 해요. 이제 물론 당연히 잘못한 행동인데 지난 10월 5일 새벽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 이제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 아니라 이제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음주 단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경찰 조사는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뭐 일반적인 그 음주운전으로 이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해당 음주운전자가 많이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연일 좀 기사가 도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예, 국감에서도 연일 다뤄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난 추석 연휴에도 터널을 역주행하던 차가 충돌하면서 30대 가장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가해자 역시나 음주운전이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지난 추석 연휴에 강원도 영월의 한 터널에서 역주행하는 차량하고 승합차하고 부딪혀지고 이게 사망 사고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 어떻게 역주행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저기 국과수에서 혈액 감정 그러니까 가해 운전 차량에 근데 사실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쨌든 혈액 감정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 음주 상태로 터널에서 이제 역주행을 4km나 역주행을 하다가 일가족 6명이 타고 있었던 승합차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예. 이 가해 운전자도 사망을 했지만 이제 피해 운전자 그러니까 승용차 운전자도 사망을 하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당시 사고 현장을 보면 이제 피해 운전자가 승합차인데 굉장히 앞부분이 거의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양쪽 다 운전자는 모두 사망을 했고 이제 가해 운전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뭐 형사처벌을 할 상대는 이제 사실상 이제 없는 건데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또 일가족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고 심지어
심지어 이제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러서 또 이제 많은 공분을 샀던 것 같습니다. 네. 음주운전 사고 이렇게 한 번 나면 또 크게 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서 처벌이 말씀하신 대로 강화가 돼 왔습니다. 차량까지 몰수가 된 게 지난 1년 동안 1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 차량까지 몰수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네. 중대 이제 이른바 중대 범죄자나 아니면 5년 이내에 뭐 이제 한 2,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을 한 이제 범죄자가 이러한 그 몰수 조치 대상이 되는데요. 네. 대검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이제 경찰청하고 협력을 해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어떤 시행이 일환으로 한 거죠. 그래서 지난달 말까지 차량 444대가 수사 단계에서 이미 압수가 됐고 네. 이제 압수된 건 중에 101건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의 몰수 판결. 몰수라는 건 뭐냐면 이제 네. 이거를 그냥 국고로 기소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차량을?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지난 1년 동안 100건이 넘는다는 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법상 그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도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음주운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해오지 않았다가 작년 네. 7월부터 검찰이 이제부터는 그 중대 그 사고를 일으키거나 하여튼 상습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의 차량은 압수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7월부터 지금 이렇게 된 건데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101건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당시에 처벌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차량까지 몰수를 해서 완전히 소유권까지 잃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서 음주 측정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3번이나 거부한 사례도 있었고요. 결국은 불구속 송치를 했다고 하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과는 또 별개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물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진짜 많이 마셨는데 그냥 부을 바에는 그냥 거부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뭐가 더 크게 이런 처벌 질문을 받냐 뭐 받는데 이런 식으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그러니까 술을 최고 수위로 많이 마셨을 때와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거부하면은 측정 거부하면 그러니까 측정을 거부하시는 거는 굉장히 미련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 도로교통법에 그 음주 측정 거부죄가 아예 규정이 딱 되어 있는데 그래요. 경찰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반드시 여기에 응하도록 돼 있고 이걸 거부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거부했을 때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한다. 이 이야기는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에 실무상 그 경찰관들께서 바디캠을 다 차고 있는 상태에서 예.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3번 요구를 해요. 네. 3번 다 거부를 하면 바로 거기서 이제 음주 측정 거부죄로 입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부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냥 아예 이렇게 이제 부는 거잖아요. 부는 거 자체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부는 행위도 거부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는 척을 하는데 살짝 부는 네. 척만 하는 거죠. 안 걸리려고. 네, 그래서 이제 경찰 공무원이 제대로 부세요라고 이제 한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하는 행위도 그러면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으로 입건이 되는데 이게 왜 가장 높은 수치를 적용하냐면 네. 그 단속된 수치에 따라서 적용되는 뭐 벌금이나 징역형의 상한이나 하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이면 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0.08에서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또 0.2%도 있거든요. 근데 수치가 측정이 안 됐다라는 건 어떤 수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가장 높은 수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양형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니까 오히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형량이 더 세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술 마신 상태에서 이제 내가 호흡 측정에 응해서 수치가 나왔다고 했을 때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거부를 하면 그냥 무조건 최고 수위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측정에 응하시는 게 아니면 최고 수위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처벌을 받을 때 받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부를 바에는 거부를 하는 게 낫겠다. 굉장히 미련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질문 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으세요. 불어. 네, 꼼수 부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질문은 되도록 안 받기를 네.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음주 운전 사고 또 음주 측정 거부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음주 운전 사고를 내놓고 이후에 다시 술을 마셔서 음주운전 자체를 피하는 이른바 김호중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범죄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호중 방지법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자, 이른바 뭐 이제 당사자에게는 참 뭐 자기만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름이 너무 널리 오명이지만 알려져서 뭐 잘못한 건 네. 맞으니까요. 네. 네. 지난달 25일에 이른바 이제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이긴 해요. 근데 아직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뭐 발의가 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자 위반 시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방금 말했던 그 그냥 음주 측정 거부랑 동일하게 최대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 주요 골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뭐 지난 5월에 이제 김호중 씨가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때 뭐 근데 그 사고를 일으킨 이후에 다시 편의점에 가서 술을 마신 행위가 이제 드러나면서 이게 뭐 흔히 말하는 물타기 수법이다 뭐 예. 이래서 뭐 술타기 수법이다 해가지고 공분이 일면서 이제 많은 법이 발의가 됐었고 지금 현재 이제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제 상임위를 통과를 했는데 이제 그 법사위에서 아직 문턱을 넘지 못해서 언제 네. 통과될지는 좀 아직 불확정적인 상태고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김호중 방지법까지 짚어봤고요. 여론은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발의가 된 법안 중에 상습 음주운전자 신상을 공개하자 이런 법안도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어제 국민의힘의 김희정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한 법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습 적발되거나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라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다분히 그 문다혜 씨 네. 이라고도 관계가 겨냥한. 있겠죠. 그래서 때는 이때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직 대통령의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마저도 음주운전을 서슴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10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라든지 아니면 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이런 사람들의 얼굴, 이름, 나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법률 전문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네.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게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 신상을 공개한다라는 것이 이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기본권에 굉장한 제한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그 가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이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도 막 이슈가 되고 공분을 사는 그런 흉악 범죄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 하에서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법안을 보면 10년 이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을 모든 걸 다 까버리자라는 내용인데 과연 이게 그 국회에서 통과까지 통과될 갈 수 것인가.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고 이제 다분히 어떤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반영해서 이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이 내용 그대로 통과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국회에서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뭐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예. 예. 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처벌을 하고 그걸 또 강화하는 것도 당연히 방법인데
이제 아무래도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지금 실제 통계가 뭐 그렇게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이 예. 뭐 음주운전 건도 그렇고 물론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당연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운전을 하시는 그 개인의 어떤 뭐 인식이나 이런 게 더 뭐 같이 수반이 되어야지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자기가 뭐 어떤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은 이제 사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뭐 이런 큰 사고, 뭐 일가족의 뭐 가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이제 말이 나오는 것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그래서 그거에 또 그런 어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처벌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또 바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해야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냥 단적인 면만 보는 거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금 적발 건수가 줄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처벌 수위도 높여야겠지만 예. 재범합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분들은 어떤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 처벌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처벌해도 어차피 또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실무상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분들은 어떤 정신과적인 어떤 치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동반되지 않으면은 막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해서 걸렸을 경우에는 네, 교육이 필요하다. 뭐 그러니까 교육 내지는 뭐 치료. 그러니까 치료? 저는 좀 정신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처벌을 해도 전 막 7번 8번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컨트롤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이 약해서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습관을 뛰어넘은. 그렇죠. 일종의 저는 거의 정신병 수준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조금 더 실효적인 운영 방안 같은 것들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음주운전 관련해서 최근 사건부터 처벌 강화까지 전반에 관한 이야기들 짚어드렸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칭찬 릴레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순간이든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고흥군에서도 출근 중에 사고를 목격한 소방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생명을 구했다고 하죠. 네,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5분쯤 이 고흥군 두원면의 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팔꿈치 아래가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야간 출근 중이던 고흥소방서 119 안전센터 소속 강미경 소방사가 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착용 중이던 원피스 허리끈을 풀어서 이 절단된 부위에 치료를 하는 등 응급조치를 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운전자는 접합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강미경 소방사는 이번 응급조치에 대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누구든 그 상황에서도 같은 행동을 했을 걸 답했는데요. 임용된 지 얼마 안 돼 신입 소방사지만 이 소방사가 된 이후 그 어떤 곳에서 느낄 수 없었던 보람을 느끼면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흥소방서 119 안전센터 소속 강미경 소방사 인터뷰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 1월에 임용돼가지고 이제 고흥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구급대원 소방사 강미경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야간 근무를 출근 중이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가다가 이제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 가는데 이제 사고 현장을 이제 우연하게 지나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경찰이랑 소방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어가지고 이제 혹시 이제 다친 사람 있으면 좀 보고만 가자라는 생각이 주차해놓고 내려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팔이 절단된 환자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몰랐던 상황이었고,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지혈은 해야겠는데 너무 갑작스럽고 하니까 장비도 없고 뭣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이제 일단 급한 대로 제 허리끈이 보이길래 이걸로라도 지혈을 해야겠다 이 생각만 들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절단된 부위는 이제 나중에 접합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찾아서 챙겨와야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챙겨오고, 이제 구급차 와서 인계해주고 이제 환자 이송하는 것까지 보고 출근했었던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구급대원이다 보니까 이제 출동하는 그런 게 이제 좀 몸에 이제 조금씩 배고 있어가지고 그냥 출동하는 느낌으로 약간 가서 보고 오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당황했죠. 저는 이제 조금 그래도 조금 다치셨겠다 이런 생각으로 간 거였는데 이제 또 조금 지혈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필요한 장비들이 이제 좀 소독된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상황들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핸드폰 말고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많이 난감한 상황이긴 했어요. 행동이라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한 8월달 초쯤에 이제 그 외상 처치 교육이라고 또 따로 받았던 교육이 있었어요. 그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조금 중요하게 절단 환자를 보게 되면 지혈부터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먼저 교육도 막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이렇게 확 들면서 약간 우선순위도 조금 빠르게 파악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교육 덕분인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원피스랑 허리끈이 이렇게 세트로 나고 오시는데 그것마저 없었으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원피스로라도 지혈해야지 어쩌겠어요. 종종 그런 기사 많이 있잖아요. 이제 신정지 상황을 딱 목격해서 이제 뭐 소생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소방 관련 그런 직원분들이다 이런 경우도 많이 봤고 경찰이다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제가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이런 사고 현장이 나한테 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긴 했는데 내가 그런 현장 상황에 이런 기사화가 될 만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지 전 진짜 이렇게 될 줄도 몰랐죠. 막상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막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일단 지혈해야겠다 이 생각만. 이제 저도 어쨌든 제가 이제 출근하는 길이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 관할 부서랑 가까운 데여가지고 어쨌든 제가 상황 전파하는 데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에서도 내린 것도 있었고요. 그때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 4차선 도로였는데 이게 1차선에서 났던 사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량 통제를 해주셔야 이제 저도 이제 환자를 이제 가는데 조금 더 두려움이 없었겠죠. 이제 다행히 이제市民들이 이제 먼저 이제 차량 통제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 환자분 보는데도 이제 조금 더 안심하고 간 것도 있었고 이제 환자 살리는 데도 엄청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이제 정확한 위치를 말씀을 해주시면 진짜 좋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이제 전화라도 잘 받아주시면 좋고 이런 분들이 조금 간혹 있긴 해요. 이제 조금 전화만 하고 왜 빨리 안 오냐.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제 가기가 조금 찾아서 가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GPS를 아무리 찍어주더라도 최대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일단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인지랑 이제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최소한 그렇게라도 말씀은 해주셔야 이제 저희가 찾아가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어릴 때부터 좀 병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알아보다가 어떻게 관련 학과를 또 가게 됐어요, 대학교를. 네, 응급구조학과를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소방이라는 조직을 이제 또 알게 되고, 대체인력이라고 소방대원이 이제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이제 계약직으로 뽑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그때 또 이제 소방 관련 일을 좀 하게 됐다가, 이게 생각보다 저랑 잘 맞는 것 같고, 이제 보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근무를 했을 때, 대체 인력을 했을 때는 이제 막 환자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막 소생을 하거나 그런 거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종종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조금 내가 그래도 했던 내 행동들이 이제 도움이 됐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조금 보람도 느끼고 했던 것 같아요. 자부심, 책임감 이런 것도 많이 느끼죠. 당연히 이제 어쨌든 신고를 해주신 분이나 환자분들은 저희만 이제 보고 이제 그 신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느끼고. 근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느꼈지만 좀 보람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이번에 어쨌든 저 혼자 이제 있던 상황에서 이제 제가 했던 게 도움이 됐다고 했는데 그 환자 보호자분한테 연락이 소방서로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접합 수술도 했고 이제 수술도 지금 잘 됐다고 현재 회복 중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진짜 다행이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정말 좀 많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번 사고. 물론 제 도움이 이제 크게 되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를 도와줘서 이제 결과가 잘 됐다고 하니 이제 내가 잘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 이제 조금 사고도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고가 또 언제 이제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이제 이런 조금 시민들의 이런 작은 이제 관심이랑 행동들이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제 언제나 또 안전에 이제 그런 많은 관심 주시고 이제 또 언제나 안전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0월 9일) 수요일 한글날 함께한 라디오 전망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을 맞이해서 가을향이 느껴지면서도 시적인 한글 가사가 참 예쁜 곡을 마무리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이란 곡인데요. 이 곡 들으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